총선을 8일 남기고 정치권의 이슈들을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국 대진대 개건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긴급재난지원금 조금 전에 국회를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어찌된 일인지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각 당의 얘기를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100만 원이 어떻게 해서 연출될 것이고 그다음에 100만 원을 주고 난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것이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0만 원 준다는 것도 지금 당장의 경제 상황이 급한데 이게 뭐 선거가 끝나고 국회가 열리고 그렇게 해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의 한국 경제는 아주 심각으로 아주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주장을 포함해서 모든 국민이 가장 빨리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두르겠습니다. 임시국회를 총선이 끝나는 즉시 소집해서 4월 16일부터 추경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능하다면 4월 중에 지급을 마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이게 선별적으로 주냐, 보편적으로 다 주냐, 50만 원이냐, 100만 원이냐 의견들이 이렇게 많이 갈리고 있는데 그래도 총선 앞두고 조금씩 이렇게 접점을 찾아간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선거용으로 또 양쪽에서 생각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봅니다.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금 선거 이제 코앞에 닥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능한 한 유권자들 국민들께서 아무래도 돈을 더 받는 걸 좋아하지 네. 주는 걸 싫다고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포퓰리즘이 아니라 표퓰리즘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 일단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러나 지금 워낙 급합니다. 지금 3개월째 되는 코로나19 재난 사태로 인해서 시장이 철시하고 부도 위기에 놓인 곳들, 파산 위기에 놓인 진짜 현장 가서 만나보면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또 하루하루 벌어서 하시는 분들 지금 급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야가 초기에는 사실 여당에서 내놓았을 때는 70% 하위 이걸 결정했던 거는 만일의 경우 다 주자고 보편적 복지를 얘기했을 때는 야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계산이 있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하위 70% 대상으로 내놓았더니 황교안 대표가 또 전부 다 주자 하면서 비용도 또 2배로 늘렸습니다. 1인당 50만 원이니까 4명의 가구라면 2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야 간에 서로 최소한 전 국민으로 하자라는 것이고 여당에서는 그렇게 될 경우는 어쨌든 4인 가구 100만 원, 또 야당에서는 4인 가구 200만 원이라는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또 국회 협의 과정에서 아마 여기 여러 가지 논란이 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초유의 재난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께 뭔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 그리고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기본은 만들어드리자는 측면에서 서로 간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이것들을 국회 그리고 정부와 협의를 잘해서 국민들께 가능한 한 빠르게 가야 된다. 그런 것들을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빨리 여야 회동해서 얘기하자 이런 입장인데요. 이게 또 총선 지나고 나면 또 총선 결과와 연동이 돼갖고 또 언제 그랬냐는 그게 비단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요. 또 말 또 바뀌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벌써부터 좀 됩니다. 바뀔 가능성도 있고요. 기재부가 지금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국가 재정 상황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과연 쉬운 것이냐라는 것 때문에 재정부는 지금 밥그릇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한계 상황에 몰린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에게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여야가 지금 저렇게 서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런 식으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일단 그야말로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상황은 최대한 서로 간에 협력해야 되고 지금 재난에 빠져서 생사를 알 수 없는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아예 가구들의 수입이 완전히 끊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최소한 생계 유지해야 되고 만일의 경우 도산 위기에 있는 기업들이 이때 작은 지원이라도 받게 되면 일단은 유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여야가 정말 빠르게 해줘야 되고요. 기획재정부는 사실은 단돈 500만 원 예산 이거 새로 만드는 것도 사실 평상시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고 또 앞으로 닥칠
이게 더 번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빠르게 경기 진작책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정말 빨리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오후에 나온 청와대 반응도 잠깐 살펴보고 싶은데 뭐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겠고 100% 지급안도 논의를 하겠다는 식으로 열어놓긴 했거든요. 근데 추경안을 내놓겠다는 건 기존 예산을 재편성하진 않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통합당에서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국회 예산 항목들을 변경하려면은 정부가 제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증액할 수도 국회가 없고 정부가 어쨌든 변경과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제출을 하거나 동의를 해야 돼요. 예. 그게 헌법의 56조, 57조에 있는 사항인데 지금 청와대 이 반응은 반대할 수가 없어요. 각 당이 자 지금 50만 원, 100만 원 나눠주자고 하는데 반대하면은 반대하는 쪽은 이번 4월 15일 총선 때 표를 잃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로서도 어쩔 수 없는 반응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황교안 대표가 전 국민에게 50만 원을 지급하자라고 한 것도 표를 의식한 뭐 그런 말이다라고 볼 수 있는지를 일단 여쭤보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이 악성 포퓰리즘이다. 어쨌든 간에 지금 같이 선거운동하는 입장에서 이런 좀 내부적인 비판 소리를 쓴소리를 했다는 부분도 좀 의미가 있어 보이거든요. 두 가지 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도 표를 의식한 거죠. 근데 여태까지 통합당이나 보수우파가 주장한 것은 보편적 지원이 아니잖아요. 예. 선별적 지원입니다. 한계 네. 상황에 몰린 분들에게 선택적으로 지원하자는 건데 그것을 갑자기 바꿨어요. 그러면은 본인의 왜 내가 이렇게 논리와 주장을 바꿨느냐라고 국민을 설득해야 되고 보수 우파 쪽과 당에 있는 분들을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런 거 없이 그냥 50만 원 줍시다라고 한 것 자체가 황교안 대표가 과연 철학이 있는 것이냐, 이런 국가 재정과 지원에 대해서 철학이 있는 것이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엔 상당히 계산된 나쁜 행동이에요. 예. 이것은 뭐냐면 본인이 선대위에 참여하라고 했는데 참여하지 않고 선별적으로 본인이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지금 지원 유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당과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 이것은요, 당이 혼란, 혼돈, 당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국민들과 여당 쪽에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승민 대표가 좀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라고 말씀드려요. 예. 그 유승민 대표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승민 대표는 자신의 원칙을 지킨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유승민 의원에게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보편적 복지는 안 된다. 그리고 그동안에 가져왔던 이 보수 정치인들의 이 경제 철학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가졌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원칙은 지켰지만 방금 장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이 선거를 치르는 정말 며칠 남지 않은 그 목전의 위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당과 목소리를 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예. 바로 당대표와 이 위원장의 목소리에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면서 서로 공방이 되는 것들은 사실 선거에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유승민 의원이 향후의 대권도 이번에 불출마하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큰 그림도 그려야 되고 여러 가지 입장도 있지만 어쨌든 본인의 철학은 지켰으나 당에는 어려움을 줬다는 그런 예. 생각을 하고요. 예. 황교안 대표는 일단은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동안의 보수정당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지금 국민의 위기 상황에서 어쨌든 국민을 위해서 한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굳이 나쁘게 평가할 필요 없다. 그래도 국민이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뭔가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방향을 만들어가겠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물론 정치 철학의 입장에 변화는 있지만 그래도 국민을 생각한 그런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그 측면은 여야가 잘 앞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만 봐도 참 이번 총선에 코로나19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드는데 투표율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인 것 네. 같습니다. 지금 선관위가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반드시 투표를 하겠다라고 응답한 비율 자체는 이전과 크게 다르진 않은 상황이거든요. 어떤 네. 패턴을 보일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근데 지금 적극적 투표층은 예년보다 높아요. 예. 특히 40대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6년도에는 63%였는데 지금 77%로 예. 13.8%가 더 높아졌어요. 예. 그리고 60대 이상 같은 경우는 72에서 83, 그래서 10.4%가 높아졌어요. 제가 역대 선거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 적극적인 투표 의사를 나타낸 분 비율로 따져봤을 때 대략 실제 투표율이 5에서 10%가 적었다. 그러니까 많이 적어도 10%인데 결국에는요, 지금 대략 77에서 83 나오거든요. 이번에 총선에 60%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이 돼요. 그러면 이게 여태까지 2000년도 이후에
총선 투표율이 60% 넘은 적이 딱 한 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투표율이 상당히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는 예. 높게 나올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 한 예가 지금 21대 총선 재외선거 투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동남아 다수 국가가 역대 최고랍니다. 인도네시아가 52%, 태국이 46%, 싱가포르가 63%예요. 이거는 예년보다 상당히 높아서 우리가 투표를 낮아질 거다라는 그런 예측이 빗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 거소 투표나 재외국민 투표도 투표율 자체는 높지만 또 투표를 아예 실시를 못한 그런 지역들이 워낙 코로나19로 많기 외국이요? 때문에 외국 같은 그렇죠. 경우는요. 그리고 이번에 뭐 사전 투표 같은 경우도 선관위에서는 뭐 거리두기 여러 가지 방침들을 또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래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이렇게 강하게 온 나라에 이렇게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또 투표율을 실제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는 상당히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합리적인 추측이에요. 그게 정확한 합리적인 추측이 이번에는 투표율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다르게 봐요. 왜냐하면 그것이 불안과 불만 때문이라고 봐요. 예. 불안하다는 쪽은 어느 쪽이냐면 우리가 투표를 적게 해가지고 투표율이 낮으면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지지를 하고 있는데 여당이 이번에 질 것 같아. 불안해. 그러니까 우리 나가서 투표하자라고 지금 여당 지지층은 더 나올 것 같고요. 불만 있는 쪽은요. 아니 도대체 나라가 지금 경제도 어려워지고 한미 동맹도 지금 어그러지고 북한 문제도 잘 해결 안 되고 이런 상황 계속될 거야? 이건 안 돼. 이거를 막아야 되라고 불만 있는 쪽도 나가서 투표를 더 할 것 같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예측과는 다르게 투표율이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양 지지층이 결집할 네. 거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양 예. 지지층은 지금 결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야 모두 지금 상황이 과거와 다른 상황 아니겠습니까? 보수층도 탄핵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집결하는 양상인 거고요. 네. 여권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개혁이 이제 지속해 나가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결집하고 있지만 그러나 투표율이 그렇게 높아질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전에도 사실은 적극 투표층 그리고 사전에 조사를 했을 때보다 실제 투표를 하면 투표율이 분명하게 하락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상황은 사실은 투표하러 가기도 겁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번에 투표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저는 사전 투표는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본인이 투표를 하고 싶은데 그 사이에 만일의 경우 어떤 그런 감염의 거리에 함께 맞닿아서 자가격리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만일의 경우 사전 투표 기간 지나서 자가격리를 당하게 되면 투표를 할 수 없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반드시 내 투표를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사전 투표는 일부는 또 이 사전 투표 하지 말자는 운동도 지금 벌이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아질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 투표율은 저는 지난번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네.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김 교수께서는 투표율이 좀 떨어질 것 같다. 장 소장께서는 올라갈 것이다. 제가 두 분 말씀 기억하고 있다가 선거 당일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거 때 지원 유세 누가 나서는지 정말 사실 TV를 통해서 보는 분들도 하나의 흥미로운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예인들도 많이 동원되고 이런 이름값, 소위 인지도 있는 분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요즘 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당초 백의종군을 선언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가 선거운동 시작하는 날 광진을 고민정 후보 유세에 지원을 나간 이후에 정말 동분서주 거의 원톱으로 지원을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두 분께 좀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첫 비서실장이었고요. 굉장히 잘 웃고 또 386 소위 말하는 지금 이제 586 그룹의 대표적인 그런 정치인 중 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 일단 본인이 선거 이 정치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은 저는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원이지 본인이 직접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니고 네. 아마 다시 통일 운동으로 선거 끝나면 돌아가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인지도가 있고 정치권 내부에서도 소위 말하는 이 86그룹의 대표적인 이상을 가지고 있는 임종석 전 실장이 나타나면 주목도 높아지는 거고요. 또 정치적인 비중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요. 많은 후보들이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함께 보좌했던 그런 참모진 그룹들, 청와대 출신들이 이번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그룹으로서는 함께 했던 실장의 존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할 텐데요. 네. 대신에 과연 이
지금 상황에 걸맞게 적절하게 좋은 그런 정치적 선거 메시지를 잘 전달할 것인가 유권자들께서 잘 받아주시느냐가 중요한데요. 네. 어쨌든 굉장히 동분서주하고 아무래도 역시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종로에 묶일 수밖에 없고요. 또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건강이 최근에 좋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지금 그런 배경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분은 또 어떨까요? 뭐 선거 때도 그렇고 정가에서 정말 이름이 많이 오르내리는 분, 이른바 삼철의 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이번 총선 끝나고 나면 민주연구원장 내려오겠다. 네. 근데 벌써부터 거치는 다음 대권의 킹메이커가 될 것이냐, 아니면 뭐 지금 문재인 정부의 비서실장으로 들어갈 것이냐.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지금은 총선에 주력하면서 선거 전략을 짜고 후보들의 지원 유세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정철 원장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양정철 원장은요, 지금 손에 피를 많이 묻혔어요. 공천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백의종군을 한다라고 하는 게 앞으로의 본인의 향후 거치와 행보에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을 한 거고 비서실장으로 들어가서 어떤 공무직을 담당을 하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다음번 대선을 위해서 본인이 또 킹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임종석이나 양정철 이런 분들이 각 지역에 다니는 효과는 두 개예요. 하나는 언론에 나와요. 저런 분이 다니면 우리 같은 여의도 일본지에서도 저렇게 보도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에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저런 분들이 가면 당원들을 단속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힘합쳐서 이번에 분열하지 말고 우리 후보 당선시키자. 그렇게 당원들 단속하는 거거든요. 두 가지 효과지 상대방의 표를 뺏어온다? 이것은 말이 안 되고 그런 효과도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는 아니 언론에 거네요. 많이 나오니까 상당히 이제 홍보 각 지역에 있는 자체는 된다. 홍보가 되는 것이고 당원들을 다독여서 기존의 지지층에 대한 결집 효과는 그렇습니다. 있되 중도나 아니면 반대파의 표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런 건 파급 효과는 아닙니다. 없을 네, 거다. 내부 단속용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유승민 전 대표의 행보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인데 장 소장님께서는 뭔가 직책도 많지 않고 이렇게 단독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교수님께서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비판적인 점이 있죠. 이왕 당을 합쳐서 같이 갔으면 역할을 맡아서 적극적으로 뛰어야죠. 그게 공당에 소속된 조직원으로서 본인이 아무리 대권 주자라고 하지만 당에 소속된 것이고 당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당을 위해서 역할을 맡아야 되고 또 그런 선대위 자리에 나타나서도 적극적으로 돕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는 조직에 속해 있는 당원으로서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신에 이제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당내 또 친박 그룹의 그런 비토라든가 또 실제적으로 당을 같이 통합하면서 여러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세보수당의 사람들, 특히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탁도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서로 엇갈린 측면도 있고 아마 불만도 있을 거고요. 예.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저는 일단 기본적인 자세는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신에 본인은 입장을 정한 것 같습니다. 이미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본인의 위상을 높여야 되고 자신이 생각하는 정치적 철학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대해 또 황교안 대표와 다른 생각이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이 긴급 지원금 관련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앞으로도 저런 행동을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 철학, 경제 철학을 얘기를 할 거고 또 대선 후보급으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역할을 하려고 할 텐데요. 과연 당에서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은 향후에 또 다음 대선 후보들의 그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 측면에서 유승민 전 대표에게는 사실은 상당한 앞으로 꽃길이 아니라 어려운 험난한 길들이 펼쳐져 있다. 아마 네. 그러나 평상시에 저렇게 해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독자적인 행보하면서 목소리를 내리라고 봅니다. 예, 어쨌든 각 당의 후보 그리고 지원군이 정말 1분 1초가 아깝게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이런 노력을 헛수고로 만드는 것 같은 막말 또 말실수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먼저 민주당에서 나온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세출 구조조정으로 100조를 만들어서 코로나 긴급 지원에 쓰자라고 하는 구상은 그야말로 대학교 2학년생들의 이 레포트 수준에 불과한 그런 대책입니다. 대학교 2학년생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학교 2학년 수준이 낮다는 게 아니라 경제학 원론 공부를 마친 정도의 수준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윤 사무총장도 일단 뭔가 마음에 걸리긴 했는지 해명을 하긴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저 대학생 이제 또 비하 발언 이런 식으로 하는데 또 그것도 너무 과한 또 비판 같기도 해요. 예. 하지만 지금 각 당에서
지금 막말, 지금 경연대회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선거 끝나고 나서 우리 여의도 1번지에서 누가 막말을 많이 했는지 한번 분석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유일한 선거의 변수는요. 저런 막말, 말실수, 잘못된 행동이에요. 저런 것들은 자꾸 비유를 하려고 그래요. 정치인들이. 그래야 국민들이 알아듣는다라고 해서 비유를 하는데 지금은 비유하지 말고요. 그냥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저희들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다독이는 게 훨씬 더 큰 선거에 효과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미래통합당에서는 어제 서울 관악갑 후보로 나선 김대호 후보가 이른바 3040 세대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서 홍역을 치렀습니다. 관련 발언을 듣고 오시겠습니다. 60대, 70대들, 끼어있는 50대들, 민주화 세대들의 문제의식은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30대 중반에서 40대는 논리가 아닙니다. 그냥 막연한 정서입니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입니다. 일단 이 발언 3040을 비하하는 이 발언의 논란이 이어지니까 김종인 선대위원장도 선긋기에 나섰고요. 굉장히 큰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김대우 후보도 꼬리를 내리고 바로 사과를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일단 뱉은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선거에 또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미래통합당 내에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악영향이 상당하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지금 30대, 40대 무지와 뭐 논리도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그렇다면 바뀔 수 있는 거냐. 좋은 조언을 통해서 그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3040 세대를 완전히 다 비판적으로 비난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30대와 40대가 전체 유권자의 37%가 넘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그런 전체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정치의식도 상당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있었던 뭐 국정농단 탄핵 국면에서 여러 가지 시위도 있었고 많은 부분, 촛불 특히 그런 촛불 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정치의식 강한 세대에게 이렇게 무지하다 또 논리도 없다라고 비난해버리는 것들은 상당히 악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당장 뭐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해서 경고 조치하고 당에서는 정말 이거 후보 사퇴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한석을 잃더라도 더 많은 곳에서 표를 얻어야 되는데 이게 큰일 났다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실수고요. 말실수라는 게 고의가 아닐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불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지금 선거 막바지에 당 전체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은 정말로 조심해야 되거든요. 실제 과거에도 그런 발언들이 잘못된 발언 실언 하나가 결국은 선거를 망친 사례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미래통합당은 굉장히 초긴장 상태고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당 내부에서 지금도 아마 많은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후보자의 통렬한 반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열심히 선거운동하는 거는 뭐 좋지만 이 정도면 그냥 아예 말 안 하고 선거운동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부산 가서 또 부산에 대한 비하 발언을 했다라는 또 언론 보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또 N번방에 대한 호기심 발언 논란을 여전히 아직 그게 가라앉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른들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 발언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부산 선거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황교안 대표도 자꾸 실수가 반복되면은요. 그게 실수가 아니라 저 사람 생각과 판단이 관점이 그런 거구나라고 본인 후보 자체를 되게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렇게 되면 표를 찍으러 가려고 하다가도 도저히 여기 안 되겠구나라고 안 찍으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많이 쓰시잖아요. 네. 말 적게 하시고 눈빛과 그냥 행동 그런 것으로 선거운동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번 총선에 좀 흥미로운 지역들을 몇 군데 선정을 해서 판세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 연수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곳은 미래통합당에서 후보를 내는데 상당한 진통을 겪었던 곳입니다. 일단 공천위에서 공관위에서 공천을 했다가 다시 또 취소를 했다가 최고위에서 다시 또 올렸다가 내렸다가 우여곡절 끝에 현역 의원인 민경욱 의원이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섰고 그리고 이번 총선이 거의 대부분 민주당과 통합당의 양당 구도로 지역구가 형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나서면서 이른바 또 3자 구도가 형성된 부분도 흥미롭고요. 또 이전과 달리 단일화 어떤 효과나 단일화에 대한 성사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좀 희박한 부분도 이 지역의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지지율,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저렇게 보고 계시는데 보시는 것처럼 최근 여론조사 흐름도 저렇게 어느 한 곳 이렇게 눈길이 가지 않는 후보가 없습니다. 먼저 장 소장께 이 지역에 대한 판세 분석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선거는요, 기본적으로 같은 진영이 있는 쪽이 분열되면 져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의룡 후보가 33.5, 민경욱 후보가 33.5 동률입니다. 예. 그리고 이정미 후보가 22.6인데 아까 정의룡 후보가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요. 자기는 단일화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정미 후보 같은 경우도 단일화를 원하지만 정의룡 후보가 단일화 안 하겠다 그러니 단일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우여곡절 끝에 공천을 받은 통합당의 민경욱 후보가 어부질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 교수님. 민경욱 후보가 만만치 않은 지역에서 이미 뭐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소위 말하는 호떡 공천이라고 그러죠. 공천을 뒤집었다 또 뒤집고 하는 그 논란으로 사실은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가 또 가장 측근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수 진영에서 힘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대신에 소수점 한 자리까지 같아요. 두 후보 간에 정의룡 후보와 민경욱 후보의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단일화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마지막 서로 갈라져서 갈 가능성이 유력해 보이고요. 그렇다면 저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될 후보 쪽으로 이제 마지막에 몰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걸 이정미 후보 쪽으로 갈 것인가, 정의룡 후보 쪽으로 갈 것인가. 여기서는 정의당 대표까지 지낸 이정미 후보를 한번 밀어주자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다, 집권 여당이 좀 더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유권자들, 저곳에 소위 말하는 진보 후보를 원하는 유권자들과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의 그런 마지막 이 사표를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이 심리가 어느 쪽인지가 중요하고요. 네. 민경욱 후보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사실은 여러 차례 뭐 막말도 있고 좀 거친 표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께 얼마나 그런 호소력 있는 목소리를 통해서 보수 후보가 다시 한번 당선돼야 된다는 것들을 지역에서 입증할 것인가? 예. 민경욱 후보도 만만치 않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저는 세 후보 모두 지금 앞길을 알 수 없는 어려운 속에 있는데 결국은 유권자들, 특히 중도 유권자들이 어느 쪽에 사표를 막기 위해서 이정미 후보냐 아니면 정의룡 후보냐를 밀어주는 이 흐름에 따라서 이 판세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네, 그리고 다음으로 경기 안양 동안을 같은 경우에도 3파전입니다. 지금 내리 우선을 한 심재철 후보에 맞서서 이재정 비례대표 후보 그리고 최혜선 후보까지 3파전인데 세 명이 다 현역 의원입니다. 예, 현역 의원 3명이 맞붙는 유일한 곳이거든요. 역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민주당의 이재정 후보가 상당히 좀 앞서가는 걸로 나오고 예. 있어요. 네. 하지만 심재철 후보 같은 경우도 저기서 5선을 하면서 5선이죠. 예, 상당히 지역 기반이 탄탄합니다. 그러니까 심재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부인께서 상당히 지역을 잘 관리를 해요. 출판사를 하면서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많이 주고 그런 상황인데도 여론조사상으로 여러 가지 밀리는 거 보면 저기서 3파전 아닙니까? 정의당 후보가 나왔는데도 저렇게 3파전에서 밀리는 거 보면 상당히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저 지역도 항상 심재철 후보에게 여론조사가 좋지 않았어요. 예. 그랬는데 항상 이겼던 거 보면 뒷심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그러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재정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똑소리 나는 그런 여러 가지 소신 발언들을 그동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지역에서는 현역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에서 새로운 역할을 해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국회 부의장까지 지내면서 관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구나 지금 제1야당의 원내대표까지 맡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도 큰 것 같고요. 또 최혜선 의원도 그래도 정의당도 이번에는 뭔가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유권자들의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이재정 의원이 앞서가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역시
저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역시 그동안 보여줬던 심재철 의원의 뒷심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역에서 그동안 5선을 했다는 게 보통 힘이 아니거든요. 예. 더구나 원내대표를 맡으면서 당에서 또 총력 지원을 할 곳이기 때문에 막판까지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역시 지금은 이재정 의원이 앞서가는 그런 흐름이다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예. 이번에는 고양갑에 누가 나서는지 좀 보여주십시오. 고양갑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지역에서 4선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통합당 역시 3다 구도로 형성이 됐습니다만 현재까지 여론조사 결과 상황을 좀 보면요. 이쪽 지역도 그렇게 어디 한쪽으로 쏠리진 않는, 단언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심상정 대표의 아성이다라고 표현이 됐었는데 지금 민주당의 문명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의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높으니까 그 지지율만큼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당의 이경환 후보도 만만치 않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으면 50% 이상의 득표율로 당선이 됐었거든요. 지금 저 정도 수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심상정 대표는 심상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건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분석을 해봤는데 지역의 심상정의 대표에 대한 피로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뭐를 했냐. 중앙 정치만 한 것이 아니냐. 그러한 피로감이 있고 조국 사태 이후에 과연 심상정과 정의당이 정의로우냐, 공정하냐. 그런 지역 내 의구심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약점 포인트가 심상정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 출마한 각 지역의 후보들을 지원 유세하러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을 예. 많이 좀 비워야 됩니다. 그런 것과 결정적으로 지금 3자 구도로 분열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보수 우파 쪽에서는 30% 이상의 지지율은 항상 나올 텐데 양쪽에서 진보 진영표를 나눠 가지게 되면 상당히 심상정 후보로서는 어려운 선거가 될 텐데 네. 저 지역은 또 심상정 후보가 여러 가지로 좀 그래도 심상정이다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는 부분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경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치 신인인데 상당히 뭐 지역에서 변호사 활동도 하면서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심상정은 과거고 이경환은 미래다. 이런 식의 또 컨셉을 잡고 또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명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이야말로 내가 당선될 절호의 찬스다. 나도 금융권에 있던 노조 출신이다. 나도 진보표를 뺏어올 수 있다. 이런 식의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데 저 지역 너무 결과 궁금합니다. 예. 네, 김 교수님께는 서울 동대문 을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현역인 민병두 의원이 컷오프 탈락하면서 이에 반발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죠.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 표가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운 의원 같은 경우엔 지역구로 옮겨서 출마를 한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여당의 힘이 있기 때문에 청년위원장 출신이죠. 네. 장경태 후보 30대 젊은 후보입니다. 지역에 사실은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전체적인 표에서는 뭐 오차 범위 내이기도 하지만 네. 일단 1위를 달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역시 이해운 의원은 서초에서 옮겨왔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운 이 지역에는 사실상 신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층들의 표를 결집하는 것들 그리고 중도표를 가져오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전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민병두 후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동안에 정무위원장까지 하면서 더구나 전략기획통으로 굉장히 당에서 역할이 컸었는데요. 예. 일단 컷오프가 사실상 된 상황입니다. 예. 네. 본인이 무소속 시민 후보로 나왔는데 일단은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3파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유리하기는 역시 지역에서 그동안 민병두 후보가 계속 닦아놓은 민주당의 조직력이 있기 때문에 장경태 후보가 좀 유리한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해운 후보의 그런 경제 전문가로서 뒷심이 있고요. 민병두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 기획 전략통으로서 그동안 해왔던 정치적인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그런 지역의 기반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까지 승부는 투표함을 열어봐야 된다. 대신에 민주당 당세가 강한 곳이기 때문에 장경태 후보가 좀 더 앞서가는 국면으로 지금까지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두 분께는 각 지역구의 3자 구도로 형성돼 있는 지역들을 좀 선정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좀 더 다양한 주제들을 놓고 다음에 또 이런 관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홍국 대진대 개건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